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님은 이제 원래 네.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창당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제가 이제 민심동행이라는 이제 보수 정당계를 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시민 중심 정당을 좀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제 힘이 부족해서 제가 당원 수를 법정 요건 채우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법정 활동 기한이 5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창준이 업무를 좀 마무리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서 제가 이번에 시즌 1에 실패의 교훈을 삼아서 시즌 2로 제가 보통 시민들의 정당을 꼭 만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토크하기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무효표가 130만 표가 비례에 나왔는데 뭐 총선에서 네. 그분들을 대신하겠다고.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례대표도 따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자그마치 130만 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계산을 하면 의석수는 3석이고 개혁신당보다도 30만 표를 무효표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간 그중에 셈입니다. 물론 실수한 무효표도 있겠지만 실수한 것도 있겠고 이제 다시타라는 의사표시로 봤을 때 만약에 그런 당이 나왔더라면 다른 당에서 또 왔을 표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정치 불신을 보여주는 좀 현 주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당 이름을 이제 다실당 그런 거 가 찍을 땅이 없당. 찍을 땅 없당 예. 그러면 이제 오욕이 근데 가로 시작하는 게 기호가 순번이 위로 그렇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가로 한번 좀 제안을 해주시죠. 가 다실당 가다시. 그냥 단순하게 해야 돼요. 네. 뭐 가가호 이번에 있었잖아요. 예. 네, 네. 뭐 가자 코리아도 있고 가를 또 많이 쓰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대놓고 해도 돼요. 네. 아니면 뭐 누구 실탕 이렇게 이름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들어가도 뭐 조국 혁신당도 있잖아요. 뭐 네.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누구 실탕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 뭐 분명하게 좀 그래 정치가 그래도 품격이 있지. 품격 있어. 그래도 좀 너무 그렇게 또 희화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좀 비전 중심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누구 실습니당 존칭을 써서 방송 진행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이 방송 진행하라고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이 진짜 바뀌었냐. 일단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앞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지금은 안 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무슨 의미냐? 근데 지금까지는 국정에 대해서 정책 운용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평가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그 단어적인 의미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 논리 전개는 제 기억으로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 시절에 통수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통수비결이요? 예. 근데 패전할 당시에 모든 책을 수거해서 불사질러 버렸거든요. 그게 기밀문서라고. 그런데 그때 일본 전직 장군들이 모여서 기억을 더듬어 재발간했어요. 여기에 이제 정치란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통치와 정치의 개념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예. 통치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군주가 힘으로 바로잡아야 될 영역입니다. 한비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치수를 하려고 관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모든 농민들이 다 싫어한다. 이럴 때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 시켜서. 네. 아니 공익을 위한 건데 이걸 이제 통치라고 했던 건데 이런 면에서는 그 대통령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론을 지금까지 신봉해 왔던 것이죠.
반면에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다 품어야 되는 영역이 있다. 그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수비결에서 이제 그게 제 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나라의 불행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고 통치만 있었다는 게 이 나라의 불행입니다. 물론 그걸로 산업화도 했고 경제 성장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런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뒤늦게 민주화를 향해서 갔던 시민의 열정과 에너지였거든요. 저 말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조중동의 그 논평 논설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주의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편 저 편 다 떼버리고 지 혼자 남았다. 이게 이제 특히 그 조선동화의 논조거든요. 그래 이제는 좀 크게 좀 품어봐라. 심지어 야당까지도. 조금 달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정치죠. 이런 게 정치예요. 그런데 이런 말 뜻을 제대로 대통령이 이해하고 저 말을 했는가. 원래 저 말은 좋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저는 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대통령의 제1의 덕목은 정치입니다. 정치인 중에 탑이죠, 사실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런 정치는 통치하고 달리 어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그 폭넓은 설득, 포용, 그 다음에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수주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정체성 이념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원칙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술은 유연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뭐 변화를 얘기한 거는 그 자체는 말은 좋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 정권을 봤을 때는 말에 속다가 우리가 몇 번 낭패를 봤단 말이야, 문제는. 실천을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저도 정치의 본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정치라는 것이 한 3가지 기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 결정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단계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어요. 굳이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대로는 동료 시민, 그러니까 자기 편의 국민만 국민이다. 그럼 상대방은 적이다. 이제 이 인식을 가지고서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대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를 전혀 해오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 반성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그런 퍼스널리티를 벗어낼 것이냐, 저는 뭐 믿음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과 행동 중에서 우리가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행동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말이야 뭐 사기꾼은 말 더 잘하거든요. 근데 행동을 봤을 때는 총선 참패 이후에 정치를 하겠다라는 대통령이 비서실장, 자신의 오른팔 내지는 정치를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를 받아야 하는 분을 총선에서 낙선한 원조 윤핵관, 그런 분을 갖다 임명을 해놓고서 정치하겠다,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무엇이 진짜냐라고 묻는다면 전 정진석 비서실장을 앉힌 그 윤석열이 진심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정치하겠다고 했지만 인선을 보니 아니다. 행동은 정치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말로는 얼마든지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지만은 행동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꽝이고 앞으로도 꽝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꽝꽝. 2개 꽝입니다. 더블 꽝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바뀌다고 했는데 더블 꽝이라고 이렇게 지금 신인기 변호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행동을 보니 안 바뀌었다라고 얘기한 게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정진석 의원을 전 의원이죠 이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은 일종의 어떤 그 국민의힘을 대통령 위주로 줄 세우기 위한 인선이다. 지금 5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사실은 원래 22대 국회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1차적인 어떤 총선 심판 여론의 구체화되는 행동의 영역을 공교롭게 21대 5월 국회로 지금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총선 민심에 워낙 호되게 그 혼찌검이 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감한 법안에 지금 이탈표가 몇 표냐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최상병 특검 찬성하겠다는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안철수, 조경태 예. 뭐 이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뭐 실제 이탈표가 더 나올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 총선 민심을 수용한다기보다는 현재 108석이 참패가 아니라는 이런 국정기조로 다시 여당을 좀 돌격대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은 국민의힘의 영향력이 큰 또 원조 윤회관으로 믿을만한 이런 어떤 지금 공천을 못 받았거나 낙선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국민의힘 내.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에 우선 첫 번째 포인트를 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카드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카드가 사실은 국정기조를 변화하거나 물론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바꾸진 않고 운용방식 지금까지 설득과 소통이 부족했다. 그 운용방식을 바꾼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다만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바꾸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일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만약에 총선 민심이 저 철옹성 같은 성에 있는 장수한테 이제 성문 열고 항복하고 밖에 나와서 예. 다른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면 뭔 소리야 해가지고 해자라고 알아요? 해자 성곽에 가면은 예. 파서 적군이 못 쳐들어게 옛날 성에 깊이 있게 동양이건 팔죠. 서양이건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 물길을 내잖아요. 예. 그걸 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공사 삽질이 시작된 거 지금. 삽질이. 해자를 지금 파고 있다. 해자를 판다. 민심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못 건너오게. 못 건너오게. 다리만 올리면 못 건너오게. 이래서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다른 기획, 이런 부분으로 일단 이해가 되고, 그래서 잠시 대통령 지지율 23% 나온 날 좀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진짜 이대로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하루에도 생각과 판단이 12번씩 바뀌니까 예. 이제 그때 출렁출렁 하기는 하지만은 물결은 곧 잔잔해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수세적 방어적 진영을 일단 편성을 시작했고 그 첫 번째는 권력의 토대이자 물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집권 내의 자산 관리, 여기에 좀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경향이 여당 관리를 위해서 다선의 정진석 현재 의원이죠. 의원을 이제 22대에는 이제 낙선을 했지만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성정상 다른 사람 시킬 사람도 없지 않겠냐. 또 하나 누가 가려고도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아니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인재가 많고 이렇게 오랜 그 민주화의 어떤 그 장도를 걸어온 대한민국에서 자세를 낮추고 도움을 청하면 대한민국은 언제든 대책을 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자세 문제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여기 들어가면 내가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어떤 얄팍한 계산만 하는 나라라면은 참 우리 역사가 더 참혹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자세 문제다. 인재 문제는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선공후사의 정신이 조금 있죠. 예전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장관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그만두고 이제 집에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없어요. 아니 그 어목하던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그래도 나라 걱정하는 장관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양심적인 목소리로 직언하고자 정말 어려운 결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박정훈 대령 같은 분 많습니다. 공직사에 강직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아까 변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변덕쟁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좀 청개구리 아닌가. 모든 걸 거꾸로 합니다. 쟁이란 말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청개구리. 변덕쟁이. 변덕 그러면은 변덕스럽다 그래. 약간 귀여워 보여.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청개구리라고 하는 이유가 정답이 있으면 정답대로 해도 어렵잖아요, 정치가. 근데 이분은 정답을 놔두고 늘 오답을 선택했거든요. 그게 뭐냐? 처음에 임기 초에는 정치인들을 비서실장이나 총리로 쓰고요. 임기 말이 되면 레임덕이 오니까 그때는 관료들을 승진시켜가지고 임기를 마무리했던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하나의 전통적인 모습인데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관료 출신을 씁니다.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를 2번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비서실장도 김대기, 이관섭 다 관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치를 다 망쳐놓고 인제 와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면서 또 정치인을 기용을 하니까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분이 JP 총재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춘천 기반이라서 상당히 그런 캐스팅 보터 역할을 보수 내에서도 많이 해오셨던 분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분은 정진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분이 MB정부에서는 정무수석을 해서 실패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비극적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MB 정권과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두 정권 모두 다 실패를 한 분이라면,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는 중간평가에서 이분은 낙선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실패한 분을 데려다가 위기에 불을 꺼라, 소방수로 구원투수로 등장시킨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를 보는 눈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지금 현실 인식을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사실 그 정진석 의장이 이제 비서실장이 당에서 잘못했던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표를 쫓아내는 당원 개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사법부의 판결을 농락했던 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당원 개정을 했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는 당원 개정을 해가지고 첫 번째 민주주의를 농락했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당신 100%로 하면서 또 당원을 바꿔서 당시에 김기현 대표 꼭두각시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처럼 이분이 그동안에 장제원 의원이 보여줬던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당에서 수행을 했던 그런 수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갖다가 앉혀놓는다라는 것은 지금의 위기를 더 가속화하는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자공사가 바로 그렇게 성문 닫아 걸겠다. 이런 의사가 되는 건데, 이 얘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저는 MB정부에서도 실패한 정무수석이냐, 요건 좀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실패한 원내대표는 너무 명확하게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 하면은 그해 K미르 그 승마협회에 대한 온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걸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처음부터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갖고 있다가 급기야 태블릿 PC가 터졌을 때 정신 번쩍 차린 거예요. 근데 때가 늦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그때 야당에서는 이제 탄핵안 발의가 거의 예고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를 잘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전리품으로 갖고 온 거야. 내가 찾아가서 성과가 있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설득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체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진석 이정현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위기가 다가오는 걸 항상 개무시했고, 그 다음에 그런 순간에 가서 박 대통령 눈치만 살폈는데, 뜻밖에도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기 논의를 해라 이러니까 그걸 자기 성과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권 세력의 책임감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 봤을 땐 아니 뭐 자기가 이런 거 정치 공세 다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그때 다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정진석밖에 없었어. 박 대통령도 만나고 박지원 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우상호 원내대표도 파트너고, 이게 본인의 라운드가 제일 넓은 사람이 정진석 의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죠. 그렇게 2016년에 16년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뒷얘기 비사는 또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알으셔야 될 것은, 그런 박 대통령을 응징한 본인이 이제 윤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정진석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어떤 믿음보다는 일단은 이건 여당 단속하라고 시키는 거다. 일종의 계약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이 덩치만 컸지 뭘 저기 대담하고 결단력 있게 밀어붙이고 그걸 탁탁 정리해내는 데는 등치값을 못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185에 90kg이 넘는데 덩치값을 못한다. 싸움도 잘해요. 술도 잘 먹고. 무수리 합의 집단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 담배도 펴. 지금 끊었나 모르지만. 무술도 잘하고 술도 잘하고 노래도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왜 정치는 왜? 아니 정치를 좀 그러니까 아버지 거 물러받으셔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준석 대표 때도 내가 봤지만 그때도 선공을 먼저 때린 분이 이분입니다. 싸움은 좀 제법 한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싸움도 없어 또. 그런 싸움을 하긴 하는데 왜 목소리가 좋거든 크고. 그래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일단 찍어 누르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끝을 보는 싸움은 또 없어. 일단 던지고 말아요. 일단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원래 육모방망이로 대표되는 과격함이 좀 있잖아요. 육모방망이과 과격함이 좀 있는 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육모방망이 어딘가요? 우크라이나 했죠. 그거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낸 그런 게 좀 있어요. 육모방망이를 찾았다 보낸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사실 과거에 본인 스타일과는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자리는 많이 거치시는데 하나의 어떤 그 책임 정치라는 맥락에서 일단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 비서실장은 조언하는 자리라면 의외로 좀 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책임감 있는 조언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대통령의 변화 또 정권의 재구성 이런 부분들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조언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관리만 잘하라 그러면은 전화 열심히 하고 술 잘 먹고 그것처럼 잘하는 거 정진석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거 잘합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좌천돼서 대전에 있을 때 그때 찾아가서 만나고 고향이 같은데 친구하자 그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소통을 하면서 대통령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아니면 국정기조를 나쁘게 가고 있는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그걸 잘 밑으로 하달하면서 강한 게 또 육모방망이 들고 윽박지를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방향이라면은 딴 게 아니에요. 국민의 민심을 잘 읽고 민심을 쫓아가는 게 좋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좋은 방향, 민심에 대해서 그럼 이분이 늘 열려 있는 분인가? 아버지 포함해서 도합 11선을 공주에서 하셨는데 저 이분이 민심을 잘 읽어왔더라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는 안 망가졌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심을 잘 읽었어도 대통령의 소위 말한 경로 앞에서도 자기의 할 말을 하는 그리고 만약에 민심을 쫓아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안 들으면 그냥 직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와 결기가 있느냐라는 두 가지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입을 해보면은 이분이 정치 오래 하셨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저 없을 때 제가 못 보는 아주 은밀한 밀실에서 이분이 지혜를 말하고 민심을 말하고 용기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 보여진 모습에서는 별로 없었다. 그게 바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어야 되는 행동입니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지율이 막 20%대까지 이제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한 신호탄은 오병우 민정수석 스캔들이었는데 그럴 때가 직언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실 2010년 7월에 제가 당시 여당 반장이어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오병우 수석 처가의 빌딩을 넥슨이 사줬다라는 조선일보 보도로부터 쪽발돼서 조선일보와 청와대가 한판 세게 붙었고 그 와중에 이제 미르재단 얘기가 나왔죠. 사임했죠 논설위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결정적 순간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마음을 안 바꾸면 불가능해요. 그때 2016년 국감 때 최순실에 대한 무수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당시 여당이 그거 막는데 급급하다가 급기야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그때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이 내가 사적으로 좀 얘기를 물어봤어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그런데 뭐냐 하면은 정치 공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도 피면서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본 거는 뭐냐 하면은 정치 공세 왜 대응하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 공세가 정권을 무너뜨려 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치 공세로만 보는 것인데 뭐냐면 기자로서 옛날부터 가져왔던 그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 유연성이 안 느껴지는 거야 느낌이. 아이러니한 게 역사는 반복되고요. 당시에 그 정치 공세라고 정진석 비서실장 이해를 했더라면 그 정치 공세에 가장 전면에 서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하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시
국정조사를 오케이를 결국엔 합니다. 네.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그래서 또 그게 돼서 탄핵까지 또 이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분이 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을 대하는 자세하고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는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표리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당시에 그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제일 아쉬웠던 거는 마치 본인은 모른다는 식의 태도였거든요. 근데 훗날 그런데 박 대통령이 뜻밖의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그 굳은 일은 안 겪고 원내대표를 마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때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방탄해라 그래 버렸으면 본인이 더 구정물을 뒤집어 썼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반은 포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 정권에 대한 정진석 그 의원의 어떤 책임감이었는가를 묻고 싶고 그때와 똑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를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선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는 게. 그래서 기자들 앞에 나와서 하루에 2번 나와서 2번 다 소개하고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자, 요거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이 모습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바뀔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맛배기가 아니고 조금만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나와서 비서실장을 소개를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는 또 나와서 이제 정무수석을 또 소개를 했단 말이죠. 뭐 이거를 변화라고 인정하면은 인정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상 이 통치 스타일이 그럼 바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저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인물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인물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바뀌는 듯 연기 내지는 바뀌는 척을 하는 거에 불과하지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상당한 저는 오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깨알 같은 그 1인치 장면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거기서도 윤석열 대통령 다움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이크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보시는 그 대변인이 아 대통령님 좀 앞으로 좀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주 올바른 직원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웃으면서 멋쩍게 웃으면서 내가 편한 대로 할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조언한 것은 본인 불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마이크에 와서 정상적으로 브리핑을 해라. 그래야 수음도 되고 국민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교정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 앞에서도 고집을 부리면서 난 내 스타일대로 할게. 또 은연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예리한 제 눈에는 딱 포착이 돼가지고 야 바뀌기는 뭐가 바뀌냐. 그 본성 그대로 간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신인기 변호사의 눈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 순하게 생기셨는데 되게 예리하신 것 같아요. 좀 예리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보면 눈빛이 다 빛난다고. 그런데 참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통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언론도 그 단어가 많이 오남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소통이라는 것은 국민의 합의된 여론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어느 날 똑같은 사설을 써. 뭐 예컨대 영수회담 하라든가. 그럼 이건 합의된 여론으로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걸 내가 수용하겠다고 그 다음날 응답해 주는 거. 이런 걸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정치에는 디맨드가 있어요. 요구가 있고 그러면 대통령은 서플라이, 응답하는 사람이 디맨드와 서플라이.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소통으로 봐야 돼. 이게 정치적인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통은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걸 소통으로 자꾸 우겨. 뭐 예컨대 기자 질문 받았냐? 또 어디 뭐 누구 많이 만났냐? 뭘 하는데 이거는 스킨십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얘기 실컷 하고 멋대로 하면은 분명히 만난 건 맞아. 그리고 뭐 소통이 된 건 맞는데 그걸 우리가 소통이 아니라 그러는 거거든요. 뭐 용산에 뭐 가족공원을 만들어서 개방을 했다. 이런 걸 소통이냐? 이런 걸 소통이라고 우기는 정보입니다. 그러는데 항상 그 뒤에 보면 마이웨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맨드와 서플라이 관계를 소통이라고 하는 거고
필요할 때 대통령의 참모들은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밖에 나와가지고 다 만나고 다 까발리다 보면은 나만 나질 않아요. 그건 오히려 절제력 있게 하는 게 맞고 필요한 때는 반드시 한다. 이때쯤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오늘은 다 나가서 우리 질문에 답변을 하자든지 예. 질문 제한이 없이 하자든가 이런 것들은 가끔 하면 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보수 진보도 없이 여야도 없이 대체로 그런 여론으로 내가 파악이 됐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따라야 되는 바꾸겠다든가 거죠. 따르겠다든가 이렇게 응답하는 존재로서의 우리는 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2016년 그 촛불혁명의 한가운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뭐 한겨레 경향이나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곳의 사설이 비슷한 논조로 쓰인 거는 올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많은 민생의 문제, 예컨대 대통령의 민생 행보 보수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저기 지나친 그렇죠. 그 포퓰리즘 정책이 막 선거에 쏟아져 나올 때 오히려 한겨레보다도 나는 맞아요. 조중동이 더 열심히 썼다고 봐요. 인생 토론에 지나치다. 예. 안건 선거 그 의혹. 사설 다 봐서. 네, 맞아요.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서 막 은행 팔비 틀고 윽박 지르고 이러는 데서 이거는 자유주의자의 품격이 아니다. 이거 예. 많이 썼어. 디올백, 동아일보도 썼어. 디올백 논란도 썼고 대통령의 네. KBS 대담 때도 한겨레, 경향, 조선, 동아, 중앙이 모두 다 비판했죠. 그다음에 중도 언론이라고 하는 한국일보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의 흐름을 보면 항상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뭐 미워해서 그렇지 어느 날 보면은 아 이거는 합의된 여론이다. 국민의 민심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여론 지형은 살아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럴 때 거기에 내가 플러그를 꽂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이걸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기 소통은 못 하겠고 하는 척은 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기자 질문을 받았다. 정말 1년 몇 개월 만에 아니면 KBS 다큐멘터리 찍었다. 예. 그다음에 야당 대표한테 전화했다. 이거거든요. 성과가 나오는 게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소통입니까? 일단 들어서 바뀌어야 소통인 거지. 물론 다 안 바뀌더라도 약간이더라도 반영이 돼야 소통인 그럴 때 거지. 국민들은 아 우리의 한 표가 효능감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어떤 아직 살고 있는 나라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민주공화국에 아직 토대는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 연장하는 거지. 이 간단한 논리가 무시되고 무슨 소통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요 언론 지형이 저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지형이 경향 한겨레 쭉 있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맨 끝에 이렇게 있었는데 요 뒤에 또 있어요. 누구 TV, 뭐뭐 저스 뭐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뭐 조국 대표가 이런 것 좀 보지 마시라라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주 근거가 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좋은 방식으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야 되거든요. 정치를 잘해서 이제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은 이뤘습니다만은 역방식으로 통합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잘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도 답답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아까 말씀하신 뭐 조중동부터 뭐 한겨레 경향까지 일관된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거 이제 역통합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런 식의 정치를 너무 잘못해 오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역통합 정도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원보이스로 나온다면은 그건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민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의로 확인만 하고 그렇네. 난 전광판 안 봐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따르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게 국민적 요구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그거를 합의된 컨센서스로 이해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정 방향은 옳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더 힘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소통하는 자세의 어떤 풍모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을 보자 하지만 또
대통령을 넘어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존재고 예. 그러다 보면 이런 거 이해하는 거는 누구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선의 기득권의 노예함이랄까 그 기득권 의식이 자꾸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나 이제 변할게. 물론 국정기조는 옳다고 강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하는 방식을 변하고 소통을 할게 하면서 했던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영수회담 얘기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준비된 영상을 봤는데요. PD가 영상을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글쎄요. 음악도 깔고. 예, 많이 쓰셨네. 저런 거 짤로 고생하셨네요. 내보내면. 예. 아주 잘 만드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예. 강필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영수회담 준비 모임이 있었어요. 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또 한 명씩 해서 4명이 어제 만나서 40분간 의제를 얘기했는데 일단 뭐 의제는 얘기하고 뭐 합의되고 한 건 아닙니다. 또 만난다고 해요. 일단 요것부터 여쭤볼게요. 이번 주 안에 영수회담이 열릴까요? 안 됩니다. 수, 목, 금 3일 남았습니다. 전 다음 주도 불투명하다고. 아, 다음 주도 불투명해요? 자, 어디서 문제냐 하면은 이렇게 형식과 의제를 사전에 논의를 많이 한다는 거는 예. 이거는 이미 반은 50%는 무산됐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 저도 제가 원내대변인 할 때 청와대를 5번 들어간 게 다 5당 대표 회담에서 예. 이제 합의문 발표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회담을 다 배석했는데 대부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모아놓을 때는 저 어떤 의제를 이렇게 가르마 타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든 오늘은 다 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면 야당 대표가 알아서 절제력 있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무슨 의제를 조율한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합니까? 한미 정상회담이요 이게? 아니 무슨 의제를 갖다가 요 정도면 북미 정상회담 때 북미 정상회담 수준이요 이게. 한미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 정상회담도 비공개 시간에는 다 하고 싶은 얘기 해요. 아니 무슨 할 얘기를 의제를 갖다가 영수회담에서 예. 이렇게 뭔 되고 안 되고 하고 얼마나 지금 저 윤재호 대표가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예. 25만 원은 뭐 안 된다. 뭐다. 아,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지. 특검은 안 돼. 이 얘기를 안 돼. 그 얘기는 못 꺼내고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니 무슨 이게 아련하러 갑니까? 뭐 저기 넌 되고 안 되고 가네? 저도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의제 협상을 오래 하고 이걸로 논란이 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영수회담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대통령도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아 이게 다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럼 새롭게 뭐가 바뀌었는지 제가 아.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의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도 사실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잘못됐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금요일인가요?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 우리 한번 좀 만납시다. 그래서 그게 또 속보로 보도가 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한 주가 바뀌었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회담 실무 준비가 중단됐다. 이러면서 약간의 좀 삐그덕거림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제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무수석을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 하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실무로 총괄하거나 또 소통을 해야 될 직접 당사자인데 바꾸는 건 본인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 사정이니까 홍철호 수석으로 바꿀 거였으면은 정무수석을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만약에 홍철호 수석을 임명하는 것을 좀 미루면서 한호섭 정무수석이 금요일날 제안했으니까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가라. 뭐 이런 식의 가르마를 좀 타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이도저도 아닌 식으로 일만 꼬아놓으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의제로 넘어가기도 전에 이 제안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부터도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일단 신인기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고민해서 오랫동안 이분을 고민하다 한 게 아니라 이분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분도 안 되고 뭐 누구는 안 한다고 그러고 이분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게 2년 만에 지금 열리는 거고 시대적 배경이 총선 참패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반전 카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공을 들이고 유리구슬 다루듯이 해도 모자른데 이런 일처리 이런 중차대한 일을 정말 허술하게 뒤죽박죽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정 운영의 수준이 어떨까? 그러니까 정말 한미 정상회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로 안보실장이 직전에 날아갔잖아. 잼버리도 이렇게 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큰 것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자잘한 것들은 얼마나 대충 하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이 행정 수행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진다.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그 의제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 의제를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좀 논의를 사전에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원래는 사실 만나는 거에 의의를 두기 마련인데 여기서 무슨 합의문을 자꾸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체결이 안 될 거고 굳이 그런 성과주의에 매몰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면은 민생 문제에 관해서 여야 정책 협의회를 만들기로 합의를 한다든가 이게 문재인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5당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초월회라는 게 있었어요. 합의체를 만들었었죠. 협의체. 국회의장이 이제 나중에 주도했는데 난 처음에 초나라 월나라가 만난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에 만난다는 뜻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가 가장 제도적으로는 풍성했고 정말 여야 간에 또는 대통령실하고 국회 간에 대화 통로가 다층적으로 구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병도 정무수석 술도 많이 얻어먹었거든. 와서 또 술 산다고 오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사실은 야당으로서는 꽤 할만했던 시절입니다. 정무수석이 원래 이제 야당 또 여당 내에서도 만나서 대통령실이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입법적으로 지원도 부탁하고 그때 제가 그 정부의 개혁에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 내가 참 아주 작심 발언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 듣더라고. 그리고 남북 관계도 이제 정보도 좀 얻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정치에서는. 그런데 아니 무슨 어디 이민족 오랑캐 족장을 아련하듯이 이렇게 복잡해? 너무 꼼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2년 만에 열리다 보니 양측이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옛날에 김치찌개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집권 초에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성사가 어렵다면은 만나서도 그러면 일단은 민생이 지금 어려우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만나는 게 좋은 일이고 그러면은 민생대책 협의회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국무회의의 중요 의사결정을 올리기 전에 야당과 협의하겠다든 절차 하나만 약속을 해줘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공감대를 시간 갖고 만들어 보자. 이러면 됐지. 이것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 그러면 특검 얘기할까 봐 이러는 건데. 딱 적임자신데. 김종대 의원님이 정무수석 갔었어요. 탕평 인사로 해서 가셨어야 되는데. 치킨집을 운영한 경험은 없으시죠? 닭고기는 좋아하시죠? 없죠. 그러나 법화는 줘야지. 특활비 있잖아요. 정무수석 특활비 있습니다. 그거라도 특수활동이니까. 특수활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이런 걸 소통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데 옛날에 대통령들은 야당 대표나 노조 대표나 이렇게 청와대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왜 그러냐면 설득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IMF 상황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담병호, 심상정 노조 대표도 불러가지고 이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언론에 안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대통령 행사가 전부 보여주기 위한 행사예요. 퍼포먼스라고. 퍼포먼스지. 지금 무언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만남이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의대 정원 문제만 하더라도 벌써 수십 번은 만났을 거야. 그렇죠. 옛날 김대중 대통령 스타일이었다면. 그래서 문제 해결형 그 소통을 한다고. 언론에 안 나오고 비공개로 다 만나서 했죠. 설득하고 했어야죠. 예, 심지어는 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엄청 많았어요. 뭐 국가에 뭔 일만 있고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 바로 다음 날 전직 대통령 오시고 그 다음에 오부 요인 오시고 그 다음 국가 원로 오시고 아니 이게 원래 일상입니다. 그게 정상 국가야 원래. 그렇죠. 원래 대통령이 그런 걸 좀 해. 원래 하라는 게 그거야. 자기 업무죠. 아니 자기를 사형 선고한 전두환 노태우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이제 스킨십은 많은 것 같은데 같은 편끼리만 스킨십을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이게 진정한 소통. 그렇죠. 이게 같이 이게. 먹고. 예. 근데 같은 편끼리만 먹으니까 이게 잘 소통이 안 됐던 거 아닌가. 예. 처음으로 제가 거품 있는 걸 시켜봤습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가 요게 들어오면 이때부터 이제 디톡스로 들어가거든요. 따로 구분이 없어요. 음식 들어오면 디톡스, 안 들어오면 앞토크. 그렇죠. 예, 디톡스가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 몰빵은 아니지만 좀 드셔보시죠. 예, 맛있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대통령이다. 네. 신인규 대통령님이다. 의제를 뭘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올콜. 아니, 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자. 그냥 조건 없이 보자. 난 듣기만 하겠다. 네, 그리고 한마디 낸다면 그냥 정치 복원의 첫 단추를 꿰자. 예. 그냥 요 정도가 맞는 메시지지. 아니, 일본 총리하고는 자주 만나잖아요. 그 의제 조율 안 합니까? 7번 만났어요. 7번. 아니,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서도 의제 조율 하잖아요. 예. 아니,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의제 조율 필요한데도 7번씩 만났는데, 아니, 같은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고, 그리고 야당 대표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아니, 과거 같으면 영수회담도 많이 안 했어도 될 게 해외 순방 갔다 오면은 늘 여당 야당 대표들 모셔다가 보고를 하면서 늘 얼굴 보면서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관례적으로. 지금은 외국은 그렇게 많이 나갔다 왔는데 그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건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은 이거 성사시켜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걸 갖다가 의제 조율 가지고 뭐 약간 삐그덕거리고 또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 가지고서 또 실무회담 취소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우 안 좋은 저는 모습이다. 일단 이제 대통령이 이제 첫 술에 배부른 스타일이 좀 아니더라고요. 저도 첫 술 좀 먹어도 되겠습니다. 예, 첫 술을 드십시오. 표현 좋았어요. 이거. 예, 좀 인용했습니다. 이 소통이 되면 참 좋겠네요. 예, 아주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뭐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서 그냥 일단 만나서 다음에 또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종대 전 의원 이제 정무수석으로 제가 강력히 가셨어야 될 것 가시죠. 아니, 그거 다음번에 저기 호주 대사로 좀 보내줘. 호주 대사에 계속 근데 캔버라 심심하대요. 정무수석보다는 아니 동포들이 지금 상실감에 젖었어. 정무수석보다는 비서실장 가시는 게 훨씬 더 그래요? 안보 정책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김종대 전 의원님이 이렇게 경로 듣는 걸 싫어하셔요. 훨씬 더 많이 들으셔야 그냥 돼요. 사표 써버려 내가. 가까이 있으면 경로 듣는 걸 싫어하셔서 아니면 뒤에다 뭐 꽂고 가셔서 이렇게 한 개를 듣고 호주 한 개를 대사가 흘려야 되죠. 낫다니까. 호주 대사가 알겠습니다. 방산 문제도 있고 있지. 좀 비어 있고. 예, 호주 대사를 김종대 전 의원님이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특검을 받을 일이 있다거나? 제가요? 네, 그러면 들어오겠지 조사를 뭐. 뭐 특검 있으면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자주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제가 이종섭입니까? 먼 대사는 수사받을 사람들이 나가곤 해서 그래요? 네, 요즘 그거, 그런 일이 좀 있었죠.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야권 연석회의를 해서 그 의견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만나시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22대 국회가 개원도 안 했고 사실 조국 혁신당은 22대 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정성호 의원 말이죠. 예, 거부 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민주당 내에 그런 주류의 의견이고 또 조국 대표와는 사실은 야권에서 선명성 경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조국 대표는 뭔가 전국에 좀 주도권을 쥐고 싶은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 판 깔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 수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조국 대표가 대화를 제의한 것 자체는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정치인들끼리 뭐 공개적으로 대화하든 또 물밑에서 대화하든 대화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저는 뭐 노력하시는 모습은 좋게 보는데 지금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과의 관계, 내지는 야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 대표가 자꾸 나서서 무슨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이렇게 논점이 좀 흐려지는 효과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금은 조금 자중하시면서 다음 국회 개원을 더 준비하시는, 내실 있게 준비하시는 게 더 조국 혁신당에도 좋고 조국 대표에게도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 차원의 조언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그 대통령을 만나면 요구하겠다는 10개 사항이 있잖아요. 요구 조건. 거기 파랑인가가 음주 자제가 들어가 있고 지팡이 뭐 유튜브 자제도 있고. 유튜브 보지 마시라. 뭐 인맥 정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갔죠, 사실은. 대통령 만나서 술 좀 그만 드시고 문건 지금 야권 연석회에서 나온 조국 대표 요구 사항입니다. 8번 술 좀 그만 좀 드시고요. 그다음에 10번 유튜브 요거 유튜브 요거 보지 마세요. 요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에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에이, 그건 뭐 말이 안 되고. 근데 조국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22대 국회는 그 3년은 너무 길다. 그 퇴진 내지는 탄핵 국면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관리 국면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정 견제구다. 그래서 예인선론 우리가 잡아 끌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얘기들은 22대 가서 해도 사실 충분해요. 충분하고. 조국 대표가 목소리를 높여서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물론 뭐 충분하고. 만나든 안 만나든 요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게 정치라는 게 말이에요. 야당이 제일 쉬운 정치가 대통령하고 여당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쉬운 정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일단 영역. 즉 정치는 책임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는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문제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당분간은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특검 성사라고 봅니다. 특검이 일단 성사되고 또 민생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자 감세, 그다음에 저기 대기업 편중 전략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부동산 편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요구하고 그것보다는 빨리 어떤 긴급 구호라도 하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듣는 척이라도 좀 해라. 네, 변화하는 거 기대는 안 할 테니까. 일단 이슈로 얘기하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일단은 이 두 개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저번에 10개명 낸 거는 좀 많이 나갔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분명한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다음에 그걸 끌고 나가는 5당이건 6당 연석회의는 그것은 등원해서 해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그 선거 때 보였던 오로지 심판보다는 이제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정책 정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 노력을 국민들한테 보내주는 게 그게 신뢰감을 쌓는 데는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일단 뭐 특정 유튜브 보지 말라 했는데 대통령이 지난달에 프리미엄 가입했는데 이래버리면 또 서로 입장이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네가 10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술, 뭐 유튜브 이런 얘기는 솔직히 저희가 여기 방송 나와 할 얘기지. 어떤 정당 대표가 할 얘기는. 근데 일단은 새로운 기준일 수 있어요. 네, 또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시니까 또 그럼 저거 요구할 만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더라고요. 글쎄.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와 만약에 영수회담이 성립이 된다면은 저는 뭐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얘기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저는 첫째도 특검, 둘째도 특검, 셋째도 특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거 참패하자마자 국무회의 가가지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다 뻥인 거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깔아놓은 판에 굳이 올라타서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 저는 당연히 민생 문제 시급하죠. 민생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어차피 민생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얘기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특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의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은 정말 국가 바로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 그 조금 더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것도 특조위 다음에 또 특검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럼 김건희 특검도 지금 보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양평 문제, 명품백 문제, 또 주가 조작 문제, 또 장모도 나오면은 또 장모의 장고 조작 그 특별 그 뭐죠? 특정법에 따른 특경법에 따른 소송 사기 문제 이것까지 싹 다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야당이 오히려 논점을 더 이렇게 투망식으로 던지거나 우선순위를 뒤섞는 건 전 반대고 일단 특검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특검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최수근 상병 특검을 놓고 저는 밀어붙여야 된다.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기조는 내가 찬성인데 특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민생 얘기는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안 하면은 저번에 그 58조 국가재정 빵꾸 난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진실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각 정부 부처에 이미 결산 그거 할 때 그 정부도 내부 거래가 있습니다. 본 예산, 예.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기금 있죠. 이러는데 본 예산에서 손실을 줄이려고 기금이나 이런 데서 뽑아 쓴 거 지금 무지 많아요. 그것까지 봐야 돼. 결산서 제대로 봐야 돼요. 요건 아직 이제 우리가 곧 나와요. 공개가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곧 나오는데 내가 추정컨대는 추정컨대 공무원들 얘기요. 특별력에서 그거 줄이느라고 왔다 갔다 혼났다 한게 있을 이거예요. 것이다. 지금 거덜났어. 지금 사태 심각성이 예. 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해. 관리재정 수지가 적자가 크다. 크다. 예. 근데 기금 특별회계로 분식 회계를 하면 안 보여. 그나마 줄인 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루가 급한 분들이 예. 있고 분명히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책임은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한테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맞아요. 그다음에 정치 현안은 현안대로 있는 것이지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는 적절치는 않다. 돈 좀 흐리기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놔야 나중에 진짜 민생의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할 근거도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또 전 개인적으로는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에는 반대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긴급한 위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뭐 아주 적극적인 지원 이런 걸 또 협상으로 내놓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받아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번 총선의 마지막 변수가 뭐였습니까? 물가입니다. 예, 물가. 네. 왜 대파 선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오버랩이 돼버린 거지 정치 현안하고. 이래서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정권을 심판하는 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 난 개혁과 민생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의 정치인의 관심이 항상 국민을 내가 뒤에 모시고 있다는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예, 그거는 17일 날 정리가 다 끝났어요. 16일 날 대통령 담화가 나왔고 17일 날 이종섭 전 대사가 공수처에 의견서를 내면서 이제 선제적 어떤 공세로 전환합니다. 특검 반대를 공수처에 나 그것도 보다 처음 본 게 아니 공수처 피의자가 특검 얘기를 왜 공수처에 해? 난 살다가 이래 웃기는 경우는 뭐 그럼 국회가 할 일이지 공수처가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특검을 이건 신호였고 그날 해병대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본인 유인 발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종섭 대사가 그 전 대사가 그날 언론에 사건 기록해서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거의 폭탄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고 공수처가 그걸 살핀 다음에 MBC 이틀 전 보도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때 전화가 있었다. 8월 2일 날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공수처의 첫 번째 소환자가 발표됐습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을 소환하겠다. 이거는 그 이시원하고 통화했다는 걸 공수처가 까고 난 직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순으로 가고 저쪽은 특검은 이제 국회하고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일이지만 일단은 공수처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다 끝났어요. 같은 시각에 그 국민의힘의 그동안에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해요. 안철수, 조경태. 그러면서 뜻밖의 김재섭, 김용태 전혀 그렇게 발언할 것 같지 않은
신진들이 나서서 특검 반대를 얘기합니다. 22대 가서 하자 뭐 이렇게 연기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게 하루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윤재욱 원내대표 또 특검 반대 발언은 덤으로 얹어서. 예.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보니까 군, 뭐 대통령실, 국민의힘 해가지고 적어도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이 섰다. 일사불란하게 안 받는 걸로. 안 받는 걸로. 대통령 스타일상 이제 이 최상병 특검이 대통령실을 사실상 향하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을 향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아니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받을. 아니 그래서 저는 얘기할까요? 최수근 상병 특검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보는데 네. 의원님께서도 이거 지금 대통령이 안 받고 거부한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또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거부권에 부결해가지고 영구 미제화 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금도 영수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민생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최수근 특검, 상병 특검도 하나 지금 처리를 못 해내는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거의 분노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총선 민의화도 반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 MBC에서도 그 스트레이트 PD 수첩인가요? 거기서도 PD 수첩 그 나왔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그 영상을 다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조직적인 국기문란 범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생지원금 가지고서 논점이 이탈돼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많은 다수의 국민들은 정말 정치권에 더 실망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서 아주 선명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는 강한 경고를 날려야 된다고 보고요. 거부하면 전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지도자들이 단식을 해서라도 저는 맞서야 된다. 정말 결기 있게 더 이상의 국정 운영을 저는 스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좀 야당에서 사실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여서 여권 의원들을 몇 명을 구워 삶아서 그래서 이제 200석 재의결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첫째 영수회담. 예. 둘째는 국민의힘 이탈표예요. 이탈표. 이 두 가지 변수가 21대 남아 있어요. 문제는 제2결은 무기명 투표라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든 방탄을 하든 말든 우리 상관없어. 우리 길로 가면 돼. 그런데 제가 21대 국민의힘 의원 중에 낙선자를 봤는데 영남권의 컷오프 돼서 아예 뭐죠 잘린 사람들 몇 명하고 나머지는 천안갑에 이제 복귀한 민주당에서 복귀한 의원이 아산갑이군요. 아산갑에 복귀한 의원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의원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수도권 물갈이가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남에 물갈이된 몇 분인데 이분들이 날 물갈이했어? 라고 하면 예를 들어 김영선 의원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빼고는 21대 살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떨어진 비례나. 아니 처음에 그렇게 물갈이를 얘기했던 국민의힘 공천이 왜 안 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됐고요. 그죠. 예. 여기까지 내다봤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네. 그런데 전혀 안 변할 것 같아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30표만 넘어오면 된다 그랬는데 60표가 넘게 넘어왔잖아요. 넘어올 때 또 걷잡을 수 없이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의 압박이 중요하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요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건 22대 가서 하면 22대. 예, 지금 21대에서는 처리가 어렵고 22대 가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은 최상병에 한번 힘을 모아 보시면 어떠한가. 저도 제가 볼 때 이제 인지도상, 우리가 인지상정상 면전에서 당신 와이프 특검하겠다. 이러기엔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명분상으로도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일은 국기문란 내지는 이거는 생명이 희생된 그렇죠.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고 보고 일단 최수근 상병 특검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고 전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은 김건희 특검은 아예 그냥 새로 종합 특검으로 맞춤형으로 하나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그냥 최상병 특검을 건의합니다. 전 하나만 했으면 민생지원금도 건의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계속 건의하고 있으면 알아듣지 않을까. 그 앞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저는 대신 말을 전달하는 거고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고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그 말을 저는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후에도 우린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한번 얘기를 그래서 선택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그 거부하면 한 번만.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한 번만 더 주자고. 네. 이런 게 마지막 대통령한테 우리가 베푸는 선의이자 배려라는 거를 알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변할 기회 남아 있습니다. 요거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 네. 그 공식 방문을 해서 만났는데 보통 환영 행사 같은 데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데 공개 일정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비공개 일정에 이제 그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과 영부인과 만났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계속 이렇게 안 나오실까요? 언제까지 안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니, 자, 여사는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여사는 살아있다. 여기에는 비공개로 해서 따로 여사 따로 대통령 따로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정계환 대표가 잘 아세요. 어제 저 단독 보도도 했다고. 예. 저 지난주에 홍준표 대구시장 만날 때 16일 날 만났죠. 그때 부부 동반으로 만났대요. 부부 동반으로. 부부 동반으로 만났대요. 예. 그러면은 그때 그때는 뭐고 그때는 대통령하고 같이 하고 이번엔 따로 하고. 그러네요. 루마니아 둘 다 비공개라는 공통점만 있죠. 그러나 여사는 살아계셔. 그렇죠. 살아계시죠. 예. 여사는 죽지 않아요. 다만 사라질 뿐이에요. 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당분간. 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엘바 섬에 유배가 있는 건데 다음에 세인트 루이스 섬에 유배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사는 살아있다. 여사는 열일 중 이렇게 되겠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네. 열일 중이죠. 전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 홍준표 대표 부부와 시장 부부가 같이 만났다. 이제 추정컨대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폐쇄자, 배신 이런 강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럼 그 얘기가 왜 나왔겠냐? 대통령과의 얘기에서 나오지 않겠냐라고 추측하는 게 지금 기본 추측들인데 그 자리에 그럼 여사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자세한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됩니다. 지금 10분 딱 끊었어요. 정확히 계속 역시. 또 이제 일정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드라마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끊을 때를 정확히 하시네. 너무 기대됩니다. 요즘 16부작 시리즈 뭐 이런 거 보시는 거 있어요? 너무 정확히 딱딱 끊으시는데. 나도 먹고 좀 삽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 얘기는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듣기로 하고요. 오늘 스픽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